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진 3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어제 완료했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 일부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기도 했죠. 이들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사자인 김세희 전 MBC 기자는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냐며 체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승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공개한 그 영상을 보니까요. 문고리를 해제하고 집에 들어가서 체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체포영장 집행 과정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민주노총 그 체포를 구속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법원이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도 발부하라 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단순한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이 같이 발부되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적법하고 의법한 범위냐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그 수사기관의 당사자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냥 뭐 제가 만약에 뭐 그런 경험은 없겠지만 나가서 한다면 제가 경찰이라면 첫 번째 그 집안에 반드시 그 용의자들이 있느냐, 피의자가 있느냐를 확인했을 것이고 지금 그 피의자를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체포영장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속영장이 있는 거고 201조의 체포영장은 딱 두 가지예요.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 10번 불응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10번 불응했으면 체포영장 내가 발부할게 라고 이야기했는 것이고 그 장소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확률이 있으니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해 주세요 라고 해서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았는 것이고 그러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국가의 공권력이잖아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이라면 그 발부하는 영장 안에서 손괴라는 행위가 발생을 했는 거잖아요. 그 손괴라는 행위는 그 형법에 보면 20조가 있습니다. 정당행위라고. 그 정당행위 중에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 행위 자체 요것만 딱 보면 손괴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세현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너무 강하게 그 집행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발부했고 그 영장과 압수수색영장에는 일반 국민은 분명히 거기에 따를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승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 김세희 전 기자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경찰이 부당하게 체포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이 뭐 말씀하신 뭐 자기도 법조 경력이 있다, 기자 경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법은 구속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체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분명히 법조문은 다르고 구속할 때 이 사람이 도망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고 지금 이 가세열은 사실 구속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뭐 구속을 할지 말지인데 지금 한 번도 경찰 관서에 와서 진술을 하지 않았으니까 수사의 초기 단계니까 구속영장 물론 뭐 대한민국은 체포영장 없이 구속영장 바로 발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가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경찰 입장에서는 꽤나 혐의가 많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체포영장을 딱 집행하면 체포영장에 딱 보이면서 체포의 이유, 범죄 사실의 요지, 그다음에 변명할 기회,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권을 있음을 알리고 체포를 딱 하면 뭐 그 안에서 이야기했을 때 뭐 특정 인물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딸과 뭐 아들의 문제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체포 현장에서 말하는 그 범죄에 들었으니까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와 구속영장 발부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 소환에 불응했고 불응할 염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체포영장 왔고 보통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48시간이거든요. 시국사범들 보면 그 옛날에 시국사범을 이제 그 수사했던 검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48시간 묵비권 행사하면 그냥 답 없는 순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완전 다르고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서면으로 의견서를 다 제출했는데 영장 집행은 망신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10번이나 출석을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사실- 영장이 발부된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면을 제출했다는데 제가 이제 경찰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예. 혐의가 한 10개가 넘잖아요. 그게 관계되는 서면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나왔는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그냥 의미 없는 레토릭만 잡혀 있는 서면이라면 예. 그 서면상에 나와 있는 게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혐의가 10가지가 넘습니까? 뭐 이게 나와 있는 정확하게 저희도 이게 피의 사실이라서 예. 엄청난 고소 고발이 네. 지금 잡혀 있는 거더라고요. 명예훼손 사건 때문이라고 예, 가세요. 그 지금 명예훼손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똑같은 명예훼손이 10개. 네. 사람이 다르니까. 아, 예, 제가 왜냐하면 그 피의 사실이라 제가 말을 알겠습니다. 하기가 그래서 네. 여러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예,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사건이라서 사실 그 서면을 제출했다는 게 얼마만큼 충실한 서면인지를 모르니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그 경찰 입장에서도 불편했는 거고 뭐 당연히 가세현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 다 서면 제출했는 사람 A도 있고 B도 있고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직접 체포영장 발부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느냐라고 네.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바로 그 부분이요.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명예훼손으로 체포영장까지 집행을 하고 발부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법원의 입장이 옛날에는 우리가 이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이게 네. 휴대폰에 문자 하나 날리면 1초에 10,000명, 1초에 10만 명, 1초에 100만 명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제가 부장님이나 앵커님한테 말을 하면 앵커님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다 보면 피해가 그렇게 막대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SNS에 빵 하나 올라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지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예. 입장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굉장히 엄혹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예.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허위 사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그 부분은 실형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조국 교수 그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험한 말을 했던 유튜브가 실형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그 명예훼손이라는 게 SNS에서 얼마만큼 사람의 미래를 지울 수 있고 인격을 말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적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면 저는 실형 나오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예훼손 관련해서 이 유튜버 측들은 보통 보면 알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 알 권리의 전제는 예. 거짓인 정보가 아니어야죠. 예. 팩트야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예. 이 사실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게 국가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정말 진실이야.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국민의 알 권리의 액세스권에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예. 그게 거짓이고 가짜고 악의적이고 자기가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자극적인 문구로 만들어진 거라면 예. 그 유튜브 입장에서는 나는 알 권리라고 말을 하지만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에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 아닌 이상 우리 형법 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언제나 진실이어야 된다. 예. 다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자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취재하다 보면 현재의 진실이 미래의 거짓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정말 자기 힘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해서 이게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사후에 허위라 할지라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지만 예. 적어도 그냥 그런 적극적인 취재 없이 막연한 생각에 허위 사실을 진실인 양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는 관계없다. 최근에는 영상뿐 아니라 댓글도 네네. 명예를 훼손할 그럼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 앞에 있는 글이 있고 글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명예가 훼손되면 그게 덧붙인다든가 네. 아니면 그걸 과장한다든가 그래도 동일하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예. 거죠.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유튜버들이 실형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거짓이 좀 많이 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단톡방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흔히 말해서 내노라 하는 법조인들이 예. 있는 단톡방이었는데 그 손정민 군 사건 때 특정 유튜브 글을 거기에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짓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지우면 나 이 단톡방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허위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저는 약간 좀 다른 말이지만 언론중재법에서 사실 대상이 되는 것은 네. 1인 유튜버에 대한 이 거짓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가 예. 언론중재법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1인 유튜버가 왜 빠졌는가 하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언론인이 어떤 사람이 언론인지를 몰라서 사실 1인 유튜버가 빠지기는 빠졌지만 예. 분명히 여당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1인 유튜버 흔히 말해서 사이버 레카라고 말하는 그분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네. 특히 예. 구글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확정 평양이 쫙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1인 유튜버가
자기들이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거짓일 때는 쉽게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들도 고발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신속하게 고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 그래도 여전히 경찰 입장에서 좀 부족하죠. 그래서 네. 언론중재법 이후에 다른 법이 만들어질 때 1인 유튜버에 대한 거짓을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